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양쪽에 앉아 계시면 제가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꼭 국무회의 주재하는 것 같죠? 저희도 그럼 오늘 정상회의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이번 주에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였잖아요. 일단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얘기가 오갔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그 G20 정상회의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탄압에 대한 어떤 규탄 선언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건 글로벌 정치적인 이슈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보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세안 지역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떠오르는 큰 시장이고 더군다나 아시안국 우리가 이제 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먹거리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쪽이 아세안 지역이거든요. 중국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호주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업 파트너죠. 그런데 네. 글쎄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만 네. 어떤 개별 정상 이쪽하고 개별 정상회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정상들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APEC은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죠. 이번에 열린 정상회담이 무려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시안들 회의. 캄보디아가 주최해서 캄보디아에서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던 G20 회담.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회담 이 3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모두 회원국이고 또 이 3가지 국제기구들은 국제단체들은 회원국 숫자도 가장 많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이해가 상당히 많이 물려 있고 경제 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들이거든요. 네. 이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서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비대면 좀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오해도 많이 있었고 처음으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이죠.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통해서 만났고 그밖에 세계 정상들도 사실 초면인 경우가 많거든요. 코로나 때 흔들렸던 세계 정치 질서, 경제 질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이제 그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가 깊숙이 어떤 우리의 의견을 우리 주도로 좀 끌어갔다. 그런 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아시아는 지금 우리의 미래 파트너 중국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상 계속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는 사업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그 중국 대안 포스트 차이나로서 지금 아시안이 굉장히 유망한 지역으로 뜨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바빠서 APEC은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지만은 아시안에는 직접 참여를 해서 네. 정상들과 교류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신남방 정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한번 우리 경제를 꽃을 한번 피워보자라는 것인데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쪽 지역 동남아 지역을 현재 지금 우리의 제2의 무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 개선과 새로운 어떤 이 교류의 네. 장을 넓혔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도 지금 치포 등 이런저런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치포 협의체에 참여하려는 걸 좀 견제하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시진핑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진핑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도 25분 동안이지만 정상회담을 했죠. 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표현은 뭐 양쪽이 다 삼가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치포 동맹 같은 것을 의식을 해서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중국의 중요성을 한국에 대해서 결국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다음에 정치와 안보 이걸 연결하지 말라.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다. 근데 이제 치포 동맹은 사실 네. 안보 동맹이자 경제 동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환치우시바오라는 중국의 환구시보, 환구시보는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한국을 향해서 경제 협력을 빌미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안보의 연결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수많은 무기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제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첨단 반도체가 러시아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재래식 무기는 생산할 수 있지만 첨단 무기 생산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된다라면 이제 어떤 나라랑도 싸우기 어려울다는 뭐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네. 결국 지금 이제 이 치포 동맹에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제 뭐 일부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도 성능을 낮춘 걸 가지고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강화된 성능이 되는 것을 중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서로 신경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이제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당 기관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중국 학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치포 동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나타내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또 보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국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응이 뭐 이렇게 막 표현이 좀 그래서 촐싹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묵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사드 문제 때도 네. 우리나라와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끊은 적은 없어요. 조용히 끊었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이 진행 상황에서 중국을 보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쪽 그 한미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대화체를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진여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중국은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상황을 지켜보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가 이제 예비회담만 참석을 했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치포동맹에 거의 이제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만 발효가 딱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제안보 대화체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3국이 경제안보 대화체를 만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중국이 이번 G20 회담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차 박사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화나는 이것을 잘 표현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복이 사드 보복 때 보면 뒤끝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이나 외교 동맹도 불편하지만 네. 경제 동맹을 했을 경우에 이를테면 반도체나 원전 기술 이런 것이 한미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 설계 기술이나 또 생산 장비 기술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첨단 부분에서는 아직은 5년 내지 10년이 뒤처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은 미국의 그 가장 발전된 기술을 한국이나 일본, 대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한미일 동맹과 북러중 이 동맹이 그 경쟁을 하면 할수록 네. 그 최첨단에 나와 있는 한국과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잘 안 되실 경우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매우 지혜로운 그런 처신, 좀 앞장서서 나서서 네. 우리가 마치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타이완 문제도 우리가 굳이 거론할 부분들도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굳이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G2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우리가 빌미가 돼가지고 우리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잘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생산이나 뭐 장비 기술에서 10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건 중국이 그만큼 성장세가 위협적인 수준이다라는 건가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발전 속도 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제일 빠르죠. 중국의 그 제조업 굴기라든지 반도체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따라오는데 원천 기술에서 미국이 앞서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 한국, 대만 이게 앞서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의 기술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반도체나 통신 기술, IT 기술 같은 거는 첨단 무기 이런 데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미국의 어떤 공격 무기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무선 통신기기 같은 거 들어가면 미국에서 모든 정보를 따로 스파이를 두지 않더라도 그 주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대로 챙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이번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제 중국의 이 세계 1위로서의 부상을 네. 막을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부수를 띄우는 듯한 절박한 그렇군요. 상태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중국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 네.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란 분이 중국에 BYD 투자를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때 이제 BYD를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가 좀 놀랬죠. 중국의 전기차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데 버핏이 그걸 했는데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BYD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게 BYD고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고 중국이 지금 현재 뭐 소위 공장이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 수준들을 보면 네. 물론 이제 원천 기술과 품질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네. 이것을 좁히는 부분,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말더라도 품질의 질을 좁히는 부분은 이거는 불과 몇 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뭐 수능일이긴 합니다만 공부 1등하는 친구는 2등 치고 올라온 2, 3등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밑에서 보면 야, 쟤 왜 저렇게 긴장해라고 하는 건데 한번 그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시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가 오갈까 저희가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논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 두고 어떤 이야기 오갔나요? 네, 일단 지금 뭐 그 얘기가 보면 네. 지난번은 뭐 거의 뭐 만남이 아니라 그냥 악수 정도였지만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현재 지금 뭐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네. 외교적인 수사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이다라고 서로 양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회담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쓰. 지금 IRA법이 이제 통과가 됐지만 네. 시행 방안은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미국과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틀도 되고 미국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실무진들 입장에서도 조금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이 없었다라면 실무진도 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작았을 텐데 일단 우리로서는 좀 희망의 트리거를 좀 찾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중간 선거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 그 민주당이 상원을 집권하게 되면서 좀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 예, 저는 미국의 정치 구도로 놓고 볼 때 네. 대통령 한 사람의 어떤 정책이 대통령의 생각이 특히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분, 이분은 불과 며칠 전에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회가 미국 의회가 만든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법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네. 자, IRA 법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쪽은 이미 지금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보조금 중단이 됐고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고 한 대당 1,000만 원, 1,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배터리라든지 또 나머지 뭐 기준 이런 관한인데 이것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세부 시행 규칙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나 나머지 문제에서 한국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 대목에서 네. 우리가 참으로 참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다.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네.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건 처음부터 만들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왜 구글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 한국에 투자해도 지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조지아주로 엄청나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마치 보란 듯이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폐쇄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정상회담 같은 데서도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우리 보조금 좀 주세요. 이런 걸 마치 지금 구글하는 이런 동냥하는 형식이 되어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네. 경제의 논리대로 정정당당하게 네. 맞서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이 유럽과 연대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이게 통상 문제 또는 WTI로까지 문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당하게 원칙대로 해야지. 정상이 만나서 우리 형님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WTI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법안이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히 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WTO 기업으로- 제소는요. 네, WTO 제소. 네, WTO 제소는 네. 그 법률적으로 실익을 따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 네. WTO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WTO 분쟁위원들을 지금 미국 몫을 할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가 사실 지금 공전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WTO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국제 연대를 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받을 권리인데 왜 사정을 안 하냐. 우리는 지금 미국과 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경제 외교에서 물론 우리가 점잖지만은 그러나 실리 면에서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원리 원칙을 당당하게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리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혹시 그렇죠. 그래야 어떤 저희가 생각? 이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그 IR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보조금 못 받는 부분도 네.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다른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것도 우리가 이제 유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박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네. 제가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박사님이 표현해 주셔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소 좀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법안 일부 수정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식으로 대해서는 수정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100% 이제 저희들의 희망회로죠. 네.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시간을 좀 유예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약간의 어떤 미세 조정이라는 부분들 이제부터는 희망회로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지난 2일 날 4차 IRA 그 정무회의라는 것이 이제 열렸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직 입장 정리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 그리고 각 기업들만의 이해관계가 이제 편집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의회에 전달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의회에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 선거가 이제 끝났지만 선거 이전에 미국에서 상하의원께서도 각각
왜냐하면 자기네 주에 이제 그 고용과 관련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네. 자기네 주에 이제 고용이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에 또 개정안을 또 제출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희망회로에 가깝다 이렇게 희망회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회로에 현대 불과한 기아차에서 거군요. 이제 요구하는 것은 네. 3년간만 유예해달라. 공장 완공까지 예, 보조금 주는 유예해달라는 거죠. 거라든지 제재하는 이런 것을 3년간 이제 유예하면 지금 조지아 세바나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3년 후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열심히 하는 나라니까 짓는 나라에 대해서 3년만 유예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국 의회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IRA법 유예하자는 법안을 낸 2명이 민주당 조지아주 하나 상원 하나 하원인데요. 매우 정치적인 아주 술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원은 사실상 파장 분위기입니다. 내일 모레 하원 새로 꾸며야 되는데 무슨 하원 의원이 법안을 내놓으면 그게 어떻게 통과됩니까? 그리고 회기 말이 되면 자동 폐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민심 달래기 또는 조지아 주에서의 그 현대차 사업이 잘 되기를 자기의 그 득표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국 민주당 득표를 위해서 조지아 주까지 가서 거기서 기공식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치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 이제 반대해서 법안이 바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알면서도 그러는 거지 모르면서도 하는 것이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미국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법안 전체를 드러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바이든 표 BBB 정책, 예? BBB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 인플레 감축법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을 정화시키고 또 기업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고 또 미국에서 생산하자. 그 정책을 어떻게 바꿉니까? 시행령 차원에서 네. 아주 미세한 조정. 미세한 정도는 조정이라도 있었으면 있을 수 좋겠어서 있지만 자꾸만 여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IRA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국익은 더 멀어져 간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현대 정의선 회장 네. 한국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현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네. 우리 앵커님 아직도 정치인의 말을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님,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YTN 라디오 생생경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뜨겁게 일부를 흘려보냈는데 2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회담 겸 오찬을 가졌네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일단 왜 왔을까요? 왜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크죠. 아무래도 뭐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실세라는 어떤 호칭이 좀 붙는 거죠. 왕세자니까 이제 다음에 대권을 이제 받으실 분인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네옴시티. 예, 그래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과연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원희룡 장관께서는 사우디 가셔서 이제 얼마 전에 했을 때 500억 달러 우리가 수주하겠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우리가 수주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죠. 목표를 이제 제시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 그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단어가 붙으면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선물 보따리에 네. 좀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옴시티가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나라를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데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그 중동 각국들이 이제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바이도 개발을 한 거고 거기 이제 금융 허브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네옴시티라고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석유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후손들에게 새로운 어떤 뭐 프로젝트 그 도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새로운 생활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좀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네 구역 중에 첫 구역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석유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어떤 초대형 프로젝트죠. 근데 지금 빈 살만이 네. 오기 전부터 뭐 많은 사람들은 빈 살만이 한국에 와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냐, 어떤 돈 보따리를 풀 것이냐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요. 네. 착각입니다. 착각. 예, 왜냐하면요. 만약에 선물을 줄 것 같으면 또 한국에 공사를 발주할 것 같으면 네. 사우디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 각국이 가서 다 발주 수주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참 몸이 무거우신 분인데 함부로 나서지 않는 분이에요. 빈 살만. 그렇군요. 그 최근에 중동 어떤 정치적인 모임에서도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안 가셨어요. 그런데 한국까지 왔다. 이것은 지금 돈 주머니가 아예 없더라고요. 주머니 가져오지 않았어요. 선물 보따리도 가져오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빈 가방을 가져와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돈을 지금 유치해 가려고 오셨습니다. 이 대목 지금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어요. 자, 네옴시티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의 미래인데 이분이 피로 일어선 분 아닙니까?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고 또 무슨 쿠십니까? 그 언론인 네. 뭐 학살을 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죠. 미국과 그렇죠. 여전히 사이가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고 몰아내고 사우디에 지금 정계 교체가 4년 전에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석유 아닌 석유 이후에 포스트 포트레리움 시대 거기에 비전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비전도 걸려 있고 네. 석유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네. 그게 이제 거대한 어떤 새로운 사우디의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그 네옴시티라는 곳이요. 네. 원래 네옴시티란 말이 그 네옴이란 말이 사우디 말에는 없습니다. 그리스의 네오란 말과 이 옴이라는 사우디 말을 합쳐서 새로운 미래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서울의 44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예,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요. 네. 좀 허리가 이 세로 길이보다는 약한데 그 허리 길이가 서울에서 강릉 길이보다 더 커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서울에서 경상도 전라도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네옴시티고 네. 거기다가 한 가지 예만 상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를 네. 롯데 호텔 반만한 약 한 200m짜리 건물을 중간에 휴식 공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건물을 지어버리는 어마한 지금 역사를 하는데 그게 사우디 정부도 아무리 돈이 많지만 네. 석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옴시티에 현재 자기들이 책정해 놓은 예산은 약 700조 정도 돼요. 5천억 달러. 700조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외국 자본이 진출을 하면 그 과정에서 수주도 얻어내고 서로 윈윈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사우디의 돈 풀기가 아니라 네. 사우디의 돈 유치 작업에 우리가 어떻게 수주를 할 것이냐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무조건 사우디에 수주하면 네옴시티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 정권 시장이 좀 너무 부하내동적 성격이 크지 않느냐. 이 대목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사우디와의 딜을 할 때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오는 것도요. G20 회담은 사우디도 G20 멤버니까 거기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회의가 APEC에 태국에 있는 회의가 날짜가 나흘 정도 빕니다. 그 사이에 한국, 일본을 잠깐 들리는 것이지 한국만을 목적으로 해도 온 것도 아니고 네. 특히 사우디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일본에 지금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이 빈 살만 입장에서는 네. 한국과 일본의 돈을 가져가자. 투자를 유치해가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거대한 네옴시티가 돌아가려면 안에 과거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프라, 도로, 항만 건설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돌아가려면 신산업,
재생에너지라든지 IT 이런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전된 아시아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 이게 사우디 문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이런 저는 그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불과 얼마 전에 한화건설이 물론 이제 한화 합병 과정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우리나라 돈 한 6조 정도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한화건설이 수주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돈 6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그때 김승현 회장께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언론에 나 여기다 간이 침대 하나 만들어달라. 너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아예 다 만드는 거예요. 이제 빈 땅에다가 우리가 상하수도 깔고 병원 건물 짓고 이런 걸 다 턴키를 수주했어요. 네. 근데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계약금으로 8천억을 받았습니다. 네. 8천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못 받은 돈이 한 8천억 정도 돼요. 지금 공사 50% 진행되는데 그래서 하나건설이 우리 퉁치고 공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과거에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죠. GS건설이 네. 그 해외 수주 부분에 있어서 약 4천억에 달하는 적자를 빅베이스로 밀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빅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회계상에 있었던 어떤 적자들을 한꺼번에 회계 처리해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청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4천억 수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 사업부를 없앤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업은 따와도 환율 문제, 뭐 환경 문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네.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네옴시티라는 트리거가 오면서 네. 가뜩이나마 위축돼 있던 우리 건설업계들이 네. 희망을 거기서 찾자라고 이제 좀 과도하게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실을 봤죠. 네.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는 좀 과학적이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우디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 종이 하나도 못 쓰는 왜냐 석유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중동 건설 진출을 하면서 네. 우리 1차 중동 건설 붐을 우리가 가장 슬기롭게 우리 선배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위기도 돌파하고 한국 경제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가 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지금 돈이 사우디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고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에 부한해동에서 마치 사우디가 무슨 선물 보따리, 돈 보따리를 와서 가져온 것냥 무조건 사우디하고 수주하면 된다. 네. 이게 아니라 좀 정밀하게 그렇군요. 그렇게 들어가야 우리가 이 계약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흥분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게 뭐 규모도 상당하고 사업비도 상당해서 이렇게 큰 판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크겠다. 혹은 뭐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해 봐도 될까? 이런 기대가 사실 있었는데 이런 그렇기보다는 거죠. 실익을 잘 따져봐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옥석을 이런 잘 거죠. 가려봐야 그러니까 한다. 사우디가 네옴시티 건설한다라는 것은 네. 전 세계 경제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 세계에 입찰을 거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년대 80년대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건설을 했어요. 도로 건설, 상하수도 건설 이런 걸 했어요. 네. 근데 이번 네옴시티의 기반 건설은 누가 하냐면 사우디 건설사들이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우디 건설사들이 맞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싸우는 부분들은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단계. 우리가 이제 사우디 옛날에 1차 중동 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도로를 깎아 놓으면 유럽의 각 건설사들, 미국의 건설사들 와가지고 건물 짓고 이제 최첨단 공장 짓고 했었던 거죠. 우리가 맡은 역할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선진 건설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뭐 원천 기술도 문제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입찰을 건다? 그럼 과연 마진폭이 클까요? 아, 이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충분히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의 계약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받아왔을 때 10개 건설사가 100억이라는 입찰 단가를 놓고 싸울 때 단가 계산을 수만 번 돌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환율이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는 말씀. 따져봐야 할 게 상당히 많네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네.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우리 S-오일이라고 간혹 보시죠. 네, 예, 많이 마포 보죠. 공덕동에 사오고 있습니다. 예, 그 S-오일 그 지금 간판에 빈살만 그 영정이 크게 영정이 네. 아니라 지금 그림이 사진. 크게 네. 걸려 있어요. 아, 방안을 이제 네, 환영한다. 오늘 그게 그 빈살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분이 최대 주주세요. 51%.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S-오일이 이번에 뭐를 하냐면 네. 그 에틸렌이라고 해서 화학의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대규모 공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LG 화학이나 SK 케미칼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에는 사우디가 석유만 팔았다고요. 석유만 팔았는데 석유를 갖고 있는 사우디가 이제 석유 화학 제품까지 하게 되면 사우디와도 이제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이번에 네옴시티가 들었으면 네. 사우디 자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도 우리의 기회도 되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 관계도 구축된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나가자는 것이지. 물론 이 지금 이런 같은 보리 가뭄에 정말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데 사우디 같은 기회가 있는 거 이거 왜 뭐 전들 아주 좀 잘 제2의 중동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건 간곡한 바람이에요.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좀 냉정해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게 MOU가 5건 체결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는 현대 로템과 이제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대 로템이 지하철 만드는 수준은 세계 최고 그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롯데케미칼하고 화학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DL 케미칼하고 합성 유화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 품목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우리 남해 석유화학 벨트에서 중동에서 원유를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 중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데 중국도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이미 중국 중동 각 나라들도 스스로가 거기다가 이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짓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옴시티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 들어. 왜냐하면 거기 그래야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월급 받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호재입니다만 이럼으로써 세계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622번님이 그 빈살만 방문에 대해서 다들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새로운 의견을 듣고 가네요. 라고 문자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면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기 쉽게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전하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